우리 엄마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제발 뭔가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여성의 아들이 엄마를 병원에 데려왔을 때 말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도 이 여성의 상태를 직접 보고 놀랐습니다. 양쪽 뺨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변형되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이후 어떤 사람은 이런 얼굴을 처음 본다며 그녀를 외계인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일이 단지 그녀가 치통을 느꼈던 한 번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작 그녀 자신도 콩알만한 흔적들이 이렇게 큰 구조로 변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대답했기에 환자의 가족이 그렇게 실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이한 얼굴을 가진 여성 두 사례를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매혹적인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방문객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타원형의 이상한 구조물 2개로 얼굴이 변형된 한 여성으로 그녀의 상태에 놀라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1966년에 태어난 시엔 할머니입니다. 베트남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 그녀의 거주지였습니다. 낯선 손님이 찾아오자 시엔 할머니는 질문이나 대화를 피하듯 어두운 문 뒤로 숨었습니다. 이후 손님들의 연민 어린 시선을 느낀 그녀는 집 기둥 옆에 조심스레 앉아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의 소수민족 공동체 내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시엔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를 낳은 직후 그녀는 지속적인 치통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은 단순한 치통으로 생각하고 산에서 구한 약초를 그녀의 양볼에 발라주며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엔의 양볼은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서 뜨거운 열감과 참기 힘든 통증을 계속 느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족들은 돈을 빌려 시엔 할머니를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그곳의 의사들은 수술이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시엔 할머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해당 군 병원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수술을 단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하지만 시엔 할머니와 같은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게는 먼 곳에 위치한 상급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며 그녀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시엔 할머니는 고통을 참으며 더 이상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민간요법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엔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얼굴의 구조는 점점 커져 결국 코가 거의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눈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엔 할머니는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끊임없는 통증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 얼굴 때문에 시엔 할머니는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 괴물 할머니라는 별명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래된 이웃들은 이 여성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시엔 할머니의 삶은 네 벽 안에서 외롭게 보내게 되었고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듯 했습니다. 시엔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 속했으며 군에서도 오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단 한 마리의 소가 전 재산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결국 소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엔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은 그녀 안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무당을 불러 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엔 할머니는 얼굴에 종양이 생긴 이후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와 바칠 등 모든 일을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려운 가족 형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시엔 할머니의 어려움을 알게 된 한 지방 자원봉사 클럽이 후원자들과 회원들에게 약 $400와 생필품을 모금하여 그녀의 가족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시엔 할머니의 사례는 곧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자선단체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엔 할머니를 처음 만난 자원봉사단체의 한 남성은 그녀의 얼굴에 2개의 거대한 종양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엔의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그녀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거대한 종양이 언제라도 터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들은 자신의 자원봉사 단체 그룹에 올려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시엔 할머니를 데리고 여러 대형 병원을 방문하며 검사를 받고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엔 할머니를 병원마다 업고 다닐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은 그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원자들의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자원봉사단체는 후원자들로부터 약 $12,000를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은 시엔 할머니가 의사의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랐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희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시엔의 사례에 대해 전문 의사는 이것이 특별한 수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엔 환자가 얼굴에 2개의 거대한 종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큰 종양은 그녀의 시력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시엔 환자가 상악 및 안면 섬유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T 및 엑스레이 검사 결과 턱과 얼굴 부위에 여러 종양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종양은 길이가 18cm에 달했습니다. 이 종양들은 불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석회화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종양이 너무 커져 시신경을 압박하고 눈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뇌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이 종양은 양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병원에서는 얼굴에 큰 종양을 가진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지만 시엔 환자의 종양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번 수술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고 여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매일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의사는 문헌을 찾아 읽고 CT 영상과 종양 사진을 연구하며 빠르고 정교한 수술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얼굴 재건 수술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오전 9시 4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얼굴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어 수술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수술 중 환자에게는 혈액 3단위가 수혈되었습니다. 종양은 뼈 조직과 관련된 손상 부위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들은 환자의 코안운 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상악골과 비골의 구조 손실은 티타늄 메쉬 구조물을 사용해 지지하는 방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경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엔 할머니는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졌고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놀랐고 수술의 성공에 감동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 한 달 후 시엔은 퇴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되찾는 여정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의사의 황금 같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시엔 가족에게 전달되었으며 치료비를 제외한 약 $6,000는 그녀를 위한 저축 통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술 전 시엔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섬유 이형성증을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병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섬유 이형성증은 드문 질환으로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이 건강한 뼈를 대체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섬유 이형성증은 신체의 어떤 뼈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특정 뼈에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주 영향을 받는 뼈는 얼굴, 팔, 허벅지, 골반, 갈비뼈 등입니다. 이 병은 임신 초기 GNAS1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유전자는 G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고 뼈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GNAS1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G 단백질이 과활성화되어 중요한 화학물질의 생산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조골세포의 분화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조골세포는 원래 건강한 성숙뼈 세포로 자라야 하지만 돌연 변이된 경우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뼈 조직 대신 섬유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뼈 형성 주기를 방해하고 골격에 영향을 줍니다. 유전자 변화로 인해 뼈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섬유 이형성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주로 골절 예방, 통증 완화, 변형된 뼈의 교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시엔 할머니의 사례 외에도 얼굴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일부 사람들에게 악마의 얼굴을 가진 여성 또는 악마 피부 여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레 할머니입니다. 레 할머니의 약 10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집은 한 시골 마을의 골목 깊숙한 곳에 있으며 큰 비가 온 후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은 노후되어 있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낡은 대나무 침대 외에는 값어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레 할머니는 호임 6세이며 수십 년 동안 얼굴에 이상한 구조물을 안고 살아오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이웃들은 그녀가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합니다. 레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녀는 통통한 얼굴과 맑은 피부, 크고 둥근 눈을 가진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10살이 되었을 때 머리 부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개의 작은 조직, 덩어리가 두드러지게 자라났습니다. 레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중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 2년 후 레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있던 조직 덩어리는 점점 커져 시야에 영향을 주었고 얼굴에도 이상한 조직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레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여드름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크기가 커지고 시야를 가려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레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때 의사는 그녀가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이상한 병에 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레 할머니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살이 자라나고 얼굴이 변형되면서 일부 이웃과 아이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레를 보고 놀라곤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에 병을 앓게 된 레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산에 올라 대나무를 잘라 뒷마당에 움막을 짓고 은둔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레 할머니는 병을 앓게 된 후 밤새 고민하며 두려움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움막 안에서 혼자 앉아 거울 속에 예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2004년 정신적 장벽을 넘고 세상이 자신을 멀리하지 않게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레는 움막을 떠나 도시로 가서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레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한 손님이 그녀를 도와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의 살점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레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며 여러 번 외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가게에 들어가면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막막하던 어느 날, 인생의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한 남성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잘못 걸려온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어떤 여성에게 전화를 하려다 잘못 걸었고, 그것이 레 할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후 며칠간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점이 많다는 걸 아는 레는 첫 만남에서 자신이 병을 앓고 있으며 가족 형편도 어렵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나이나 외모의 벽을 모두 넘고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레도 그 남성이 장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진심이 전해졌고 그녀는 데이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10년 레는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 사랑 이야기가 병을 이겨내는 힘이 될 줄 알았지만 슬픈 소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레 할머니는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일해야 하기에 더 이상 두 모자를 찾아올 수 없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기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레는 매우 슬프고 원망스러웠지만 자식을 위해 이를 악물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어느덧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레 할머니에 따르면 수년간 두 모자의 삶은 무척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아들을 언니에게 맡기고 다시 거리로 나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레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상적인 조직 덩어리들이 점점 커졌고 한쪽 눈의 시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의 상태는 얼굴과 목, 팔까지 퍼지면서 그녀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매우 착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레 할머니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들은 항상 어머니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며 위로해 주었고, 그런 아들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에 따르면 현재 레 할머니의 가정 형편은 가장 어려운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레 모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레 할머니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악마 얼굴의 여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웃들은 후원자들이 나타나 그녀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어떤 공상과학 영화의 분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인물은 악마의 얼굴을 가진 여자라고도 불리는 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런 얼굴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4kg에 달하는 여분의 것을 제거했습니다. 이 여성 외에도 세계적으로 얼굴에 드문 특징을 가진 2명의 사례가 더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현상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3가지 이상한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첫 번째 특이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짜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짜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45세를 넘긴 어느 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거울을 보았을 때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짜이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미신적인 추측을 내놓았으며 심지어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후 자녀들의 권유로 인해 짜이 씨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직접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그녀처럼 독특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의사들은 짜이 씨의 얼굴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종양은 악성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었으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짜이 씨는 몹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그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짜이 씨는 자신의 특별한 얼굴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마다 만약 실수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떨어뜨리면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거나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양 상태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독특한 외모 때문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악마의 얼굴 여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점점 더 커지는 종양을 본 이웃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은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직접 짜이 씨를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활 필수품과 자선단체가 지원한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짜이 씨의 사연은 곧 소셜미디어에도 올라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공유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짜이 씨가 얼굴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녀는 수술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5년 베트남의 한 대형 병원 원장이었던 하이 교수는 우연히 짜이 씨의 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환자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가 열렸고 하이 교수의 모든 동료들이 짜이 씨의 얼굴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는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한 의사가 짜이 씨의 가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의 숙박 및 교통비를 포함한 모든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짜이 씨는 병원 진료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첫 번째 협진 회의에서 모든 전문의들은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치료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짜이 씨의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약했으며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부전, 동맥경화 등 고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러 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술은 일시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먼저 혈압을 안정시키고 환자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영양을 보충하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오전 8시 짜이 씨는 수술실로 이동되었으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수술 끝에 의료진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얼굴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12월 28일 오전 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짜이 씨의 얼굴에서 무게 4kg에 달하는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복잡한 사례였는데 손상이 환자의 뇌 3분의 1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월 수술 후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의료진은 다시 한번 짜이 씨를 방문했습니다. 검진 결과 수술 부위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짜이 씨의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었고 직접 장을 보러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거나 산에 올라 장작을 모으고 바나나를 따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특이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짜이 씨처럼 수술받을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악마의 얼굴을 가진 남성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특이한 얼굴을 가진 인물은 인도의 라티프 카타나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얼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가족들은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의사들은 라티프가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질환으로 인해 면역체계가 얼굴의 종양과 같은 돌출 조직의 성장을 막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생긴 혹들은 계속 자라났고 결국 그의 얼굴을 심하게 변형시키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로 인해 라티프의 시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라티프의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 병을 앓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며 한 지인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티프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특이한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과 누나가 있었기에 어린 시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티프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마을에서 아무도 자신과 놀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래 남자아이들은 매일같이 그를 놀리며 괴롭혔습니다. 8살이 되던 해 그의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외눈박이 괴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라티프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지만 시력 문제와 외모로 인해 어느 곳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라티프는 다른 남성들처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 툴리바나를 떠나 매년 4개월 동안 스리나가르로 가서 구걸하며 가족을 부양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2004년 라티프의 형은 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의 모든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녀도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티프의 얼굴에는 너무 많은 혈관이 얽혀 수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라티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잃은 여성 살리마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은 전통적인 이슬람식 결혼식을 올렸으며 총 4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2012년 두 사람은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의 탄생은 얼굴 변형으로 인해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아온 라티프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라티프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부부가 걱정이 많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지, 혹시 부모처럼 특이한 외모를 갖게 될지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났습니다. 라티프는 몇 년간 자신의 특별한 얼굴에 대해 절망하던 자신에게 딸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라티프는 인터뷰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며 더 이상 자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라티프는 매년 몇 달 동안 카슈미르주 스리나가르로 가서 돈을 구걸해 가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짜이 씨의 경우와는 달리 라티프는 평생 이 얼굴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사람들의 조롱이 아닌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 번째 인물은 베트남에 사는 레라는 사람입니다. 레 씨는 2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부어오르더니 결국 얼굴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레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누군가 어디에 훌륭한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레시는 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했고 결국 어린 아내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라고 권했습니다. 반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집에서 지내며 계속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레시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유일한 의지처였지만 더 이상 그의 곁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레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들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들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진짜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 레시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이전처럼 편안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병은 호흡에도 문제를 일으켜 누운 상태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앉은 상태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시는 자신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년이 지난 후 그는 한 후원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후원자가 레시와 연락을 취했고 그를 여러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은 병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앓고 있는 병은 매우 희귀하고 원인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사연이 공유되면서 레시는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레시의 사례는 곧 병원의 원장이자 성형외과 의사인 한 인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얼굴 기형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레시의 경우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그 의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레시의 얼굴을 완전히 원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검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는 레시의 얼굴 아래쪽 근육 조직이 과도하게 성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얼굴의 형태뿐만 아니라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협진을 진행했습니다. 뇌 MRI 촬영, 근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며 병의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뇌 조직에는 종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연조직은 심각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이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양쪽 얼굴 근육이 위축되면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감소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의사들은 레시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눈을 지탱하는 보조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눈이 충혈되는 것을 완화하고 숨쉬기도 한결 더 수월해졌습니다. 2020년 8월 15일 르는 첫 번째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 동안 의사들은 목 부위를 교정하고 남은 조직을 제거하여 환자의 얼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나자 르의 얼굴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약 50%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피부 조직이 잘 재생되었고 수술 부위는 점차 아물었으며 회복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르의 일상생활 또한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회복되었으며 호흡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특히 그는 마침내 자신의 턱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9월 19일 르는 두 번째 수술을 받았으며 얼굴 윤곽을 다듬고 위십술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9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개월 이상의 연구 끝에 마침내 그해 11월 1일 전문가들은 르가 앓고 있는 질환이 MRS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매우 희귀한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쉬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르는 MRS 증후군으로 인해 안면 기형이 발생한 환자들을 위한 약물 치료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받으며 건강을 안정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사들은 르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여 그가 세 번째 수술을 최상의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르는 세 번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술에서는 얼굴 근육을 재건하고 볼과 위십술 부위를 교정하는 동시에 남은 조직을 제거하여 얼굴 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0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르의 가족들은 마침내 그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차가운 시선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비록 르가 완전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차례의 수술이 더 필요하지만 그는 이제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 이상 괴물 같은 얼굴 남자라고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르는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계에는 신체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 부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변화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이, 라티프, 그리고 레이 사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그들은 종종 낯선 사람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과 놀라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 세 사람이 겪은 일이 단순한 병리적 요인일 뿐이며 많은 소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요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네팔의 한 남성은 얼굴에서 허리까지 흘러내리는 거대한 종양과 함께 47년을 살아왔으며 그 종양은 너무 커서 아이처럼 천 가방에 넣어 몸에 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양은 점점 커져 얼굴을 한쪽으로 당기고 목을 일그러뜨려 등을 대고 누울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게 만들었으며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종양은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계속 영상을 시청하여 악마 같은 얼굴을 가진 이 남성이 과연 구출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십시오. 크리슈나 프라사드 바타라이는 60세이며 네팔 동부 타플레중 출신으로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가 평범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장차 노후에 의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의 이름을 크리슈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불쌍한 가족을 놓아주지 않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슈나의 머리에 이상한 물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크리슈나는 2살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에서 새끼 손톱 크기의 무럭처럼 부드러운 혹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것이 단순한 무럭이나 일반적인 농양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그 혹은 점점 커지며 뺨으로 퍼져나갔고 얼굴 피부가 당겨지며 마치 어떤 것이 살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크리슈나의 가족은 아들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밝고 또렷했던 얼굴을 가진 아이는 매일 아침 가족을 놀라게 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은 마치 녹아내리듯 처졌으며 거의 한쪽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아래턱까지 늘어진 짙은 피부는 무겁게 축 늘어져 크리슈나는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있었고 비뚤어진 입 사이로 작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점점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크리슈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때로는 아들을 같은 밥상에 앉히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건강했던 아이가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크리슈나는 자신의 외모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다만 아침마다 얼굴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이상한 피부는 계속해서 아래로 처졌고 전혀 나아질 기미는 없었습니다. 6살이 되었을 무렵 이웃 아이들이 더 이상 함께 놀자고 하지 않자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어른들도 그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피했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가족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크리슈나가 사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도보로 5시간 이상 걸리는 험한 산길이었고 카트만두나 큰 병원으로 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는 전문 진료라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고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크리슈나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넘어진 후유증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심하게 일그러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악령에 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모가 마을에서 죄를 지은 대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타라의 가족이 사원에서 재물을 훔쳤다가 신의 벌을 받았다고 귀띔했습니다. 크리슈나가 9살이 되었을 때 얼굴에 생긴 종양은 이미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가려졌고 목도 더 이상 똑바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늘어진 피부 때문에 그는 고개를 오래 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친척은 크리슈나를 무당에게 데려가 귀신을 쫓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는 대신 크리슈나는 집 안에 갇히거나 손님이 오면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애군을 쫓는다고 집 주변에 향을 피우기도 했지만 정작 크리슈나 자신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종양은 얼굴에만 그치지 않았고 계속 자라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크리슈나의 얼굴 절반은 흘러내려 배에 닿을 정도가 되었고 그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편히 잠들 수도 없었으며 햇빛이 있는 날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청소년기를 지나 크리슈나는 누구도 원치 않는 등 허리까지 흘러내리는 얼굴을 지닌 채 성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종양은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괴하게 더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뺨에서 시작된 종양은 턱 아래로 퍼졌고 목을 지나 오른쪽 어깨까지 번졌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고름이 흐르거나 더운 날씨나 샤워를 할 수 없을 때 악취가 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슈나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무거운 종양이 물주머니처럼 흔들렸고 그는 천으로 단단히 감아 고정시켜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종양은 8kg이 넘는 무게로 상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추정으로는 어린아이 한 명과 맞먹는 무게였으며 걷기 시작한 아기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이 거대한 종양 때문에 크리슈나는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천가방에 담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종양은 단지 얼굴을 변형시킨 것뿐 아니라 얼굴 근육까지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입은 아래로 당겨져 입술을 다물 수 없었고 남은 쪽 입으로 작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흘려 넣어야 했습니다. 삼키는 동작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그는 거의 묽은 죽이나 식은 수프만을 먹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잠도 더 이상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종양이 기도를 눌러 잠결에 질식할 수 있었기에 크리슈나는 수년 동안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가 기울지 않도록 손으로 천을 감고 앉은 자세로만 잠을 청했습니다. 종양과 몸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여러 차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종양 부위에서 나는 악취는 크리슈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위생적이거나 의료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없었으며 사회의 편견도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 후 수년간 크리슈나는 지역 내 수십 명의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이 종양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대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종양이 계속 자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끔찍한 종양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해가 갈수록 몇 센티미터씩 길어졌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종양은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관자놀이에서부터 가슴까지 이어진 덩어리 때문에 크리슈나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수 없어 누군가를 볼 때마다 온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형적인 얼굴 때문에 크리슈나는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돌 나르기 같은 일을 시도해봤지만 첫날 이후 현장 감독은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집중력을 흐린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가까이 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크리슈나는 여러 마을을 떠돌기 시작했고 낯선 이들의 자비에 의존해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구걸하고 밤에는 절의 처마 밑이나 버려진 창고의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사도 동정 어린 시선도 없었고 오직 침묵과 약간의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여러 번 XX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도로 향하는 오래된 바그마티 다리 위에 서서 검게 소용돌이치는 물줄기를 내려다보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가느다란 끈 같은 것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 악마 같은 얼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크리슈나가 절망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겨울 초입에 어느 아침 카트만두 외곽을 배회하던 중 크리슈나는 우연히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해외 의료 봉사단 소속 외국인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크리슈나의 얼굴에 난 괴이한 종양에 즉시 이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크리슈나는 해당 의료팀에 의해 인근의 임시 진료소로 이송되어 기본적인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료진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 전체와 거대한 종양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른쪽 관자놀이부터 시작된 피부와 연조직이 뺨, 목, 오른쪽 어깨, 가슴까지 퍼져 배 근처까지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전체 부위는 흐물거리고 창백한 회색을 띠었으며 곳곳에 염증과 궤양이 있었고 오랜 습기로 인해 약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그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을 보려면 온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등을 대고 눕히면 조직이 기도를 압박해 몇 초 만에 숨쉬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편히 눕도록 특별한 베개로 종양을 받쳐주었습니다. 진찰과 기본 수치 확인 후 의사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종양이 아닐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병록은 카트만두의 대형 병원으로 보내져 협진을 요청했고 단 3일 만에 전문가팀은 크리슈나가 신경섬유종증 제1형이라는 희귀선천 질환을 앓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질환은 신경계와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시간이 지날수록 종양 조직이 확산되는 병입니다. 유전성 질환이지만 크리슈나의 경우 가족력이 없는 자발적 돌연변이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어린 시절에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받지만 크리슈나는 47년 동안 치료받지 못해 종양이 이례적인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크리슈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종양의 크기와 복잡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트만두에 위치한 수슈마 코이라라 기념병원의 외과 전문의 자스완 샤케 박사는 이 사례를 직접 맡았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수술을 해봤지만 네팔에서 본 종양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샤케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의사들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크리슈나는 마침내 이 악마 같은 얼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술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양이 깊숙이 박혀 주요 혈관까지 침투해 있어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종양이 계속 자라 기도, 식도를 압박해 결국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수술 전 간호를 위해 입원했고 피부 위생 관리, 감염 예방용 항생제, 가벼운 호흡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년 만에 그는 하루 3번 따뜻한 식사를 먹고 이불이 있는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크리슈나는 모든 처방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의료진은 그의 심박수, 폐기능, 기도 압박 정도를 확인했으며 단순한 독감조차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준비한 후 병원은 공식적으로 며칠 내에 수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전문가 협진이 동원된 이번 수술은 네팔에서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조직 변형 환자에게 시행되는 가장 큰 개입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카트만두 중앙병원 이른 아침 수술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며칠 전부터 이 특별한 수술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거대한 종양을 지닌 크리슈나는 수술대에 올랐고 12시간에 걸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술은 복잡한 신경섬유종 수술 경험이 풍부한 자스완 샤키아 박사가 주도했습니다. 그는 의사팀과 함께 유아 1명에 해당하는 무게의 종양을 다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이는 네팔에서도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12시간 내내 모든 절차는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었기에 모든 조직은 신중히 조금씩 분리되었고 주요 신경과 혈관은 철저한 관찰 아래 보호되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크리슈나의 심장 박동, 혈압, 생체 지표를 면밀히 감시했으며 마취팀은 교대로 환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첫 단계는 얼굴과 목 부위의 종양 제거였습니다. 이 부위 조직은 이미 연화되고 부풀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분리 작업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외과인은 정밀한 수술칼과 정확한 지혈 기술을 병행해 출혈을 최소화했습니다. 수술 중 몇 차례 크리슈나의 심박수가 갑자기 떨어졌지만 의료진은 즉시 개입해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작은 혈관 몇 군데가 터졌지만 신속히 지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시간의 쉼없는 작업 끝에 대부분의 종양은 제거되었습니다. 연조직은 재건되어 봉합되었고 기능과 미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수술 후 크리슈나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아직 약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길고 험난한 회복 여정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마침내 끝났고 이는 크리슈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단계가 진정한 시험이며 합병증의 위험과 더불어 거의 반세기 동안 익숙했던 외모를 떠나 전혀 새로운 얼굴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2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 후 크리슈나는 도전 가득한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술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며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몸에 적응하고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크리슈나는 며칠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목, 가슴까지 이어지는 깊은 절개 부위는 피부가 아물 시간을 필요로 했고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실밥이 터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천, 심박수, 혈압은 물론 염증 반응의 사소한 징후까지 면밀히 관찰했으며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개입했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크리슈나는 코를 통한 영양 공급관으로 직접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몸이 회복하고 탈진을 막는 데 있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점차 안정되자
크리슈나는 재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물리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그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했으며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되는 몇 분간의 훈련은 근육 경직을 방지하고 종양 없는 상태에 몸을 적응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크리슈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은 제거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크고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하는 일은 큰 심리적 시련이었지만 그는 점차 적응하며 자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는 공동체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크리슈나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회의 수용과 따뜻함을 점차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치료와 회복 기간을 거친 후 크리슈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로 남은 흉터는 그의 얼굴을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과거 괴기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전처럼 그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 놀라운 여정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슈나는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과 같은 희귀 질환이나 난치병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직업교육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의료진의 추천으로 크리슈나는 카트만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공예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말이 적고 얼굴에 흉터가 많아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손을 사용해 작은 공예품들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팔찌, 바구니, 대나무 액자 등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새로운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강사가 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흉터로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강단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말했고 그것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크리슈나의 이야기는 곧 네팔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의 감동적인 여정에 주목했고 그의 삶을 담은 기사, 다큐멘터리, 영상은 널리 공유되어 수백만 명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주목은 크리슈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자선단체, 전문 의료진,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닌 신경섬유종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슈나의 여정은 의지와 끈기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고립도 함께 극복해낸 것입니다. 33cm에 달하는 긴 팔을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녀는 각각 12kg이 넘는 무게를 가진 기형적인 팔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악마의 자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온 소년 모하마드 칼림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몸에 있는 이상한 기형은 의학계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칼림은 일반적인 신생아의 몸무게보다 거의 2배나 무거운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으며 너무 커져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가슴 앞에 2개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의 삶은 고립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칼림의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진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보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자르칸드 주보카로 시 외곽의 작은 마을 차스에서 가난한 젊은 부부는 설렘과 긴장 속에 첫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하마드 칼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칼림이 첫 울음을 터뜨린 지 몇 초 만에 분만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무언가를 속삭였고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보았으며 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신생아는 그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아이와도 다른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은 성인처럼 길었을 뿐 아니라 손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부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마치 나무토막처럼 부풀어 있었고 관절은 기형적으로 뒤틀려 돌처럼 단단한 살덩이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의 피부는 어떤 부분은 창백했고 또 어떤 부분은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언제든지 터질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각 손은 몇 킬로그램이나 나갔고 길이는 30cm가 넘었으며 이는 성인의 팔뚝 길이에 가까웠습니다. 체중이 3kg도 되지 않는 신생에게 이러한 기형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칼림이 2살, 3살이 되었을 때 그의 팔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자라났으며 완전히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팔은 수 밀리미터씩 길어지고 수백 그램씩 무거워지며 칼림의 작은 몸은 점점 더 불균형해졌고 심지어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가슴 앞에 모래주머니 2개를 매달고 걷는 것 같았으며 손가락은 성인의 손목만큼 두꺼워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칼림은 일상적인 일들조차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숟가락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병뚜껑을 열거나 펜을 잡거나 신발끈을 묶거나 스스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손이 필요한 모든 일들이 그에겐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요리를 하고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여 주어야 했으며 아버지는 매일 칼림의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조차 점점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가족은 칼림을 여러 작은 의원과 지역 병원에 데려갔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고 조용히 아이를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칼림이 8살이 되었을 때 그의 팔은 33cm까지 자랐고 각각의 팔은 거의 5kg에 달했습니다. 그의 팔 전체의 무게는 20kg이 넘었으며 이는 그의 체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노는 아이가 아니라 거대한 기형의 팔 2개만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호기심은 점점 경계심과 공포, 그리고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칼림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조상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은 악령의 현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샤이타안카 바추라고 불렀는데 이는 힌디어로 악마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칼림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첫 등교 날부터 그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렇게 거대한 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칼림은 평범한 친구가 아니라 공포 이야기 속에서 튀어나온 괴물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도망쳤으며 어떤 아이는 칼림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마을의 많은 어른들마저도 그를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혐오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칼림이 교실 분위기를 흐린다며 가르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는 그를 시험삼아 받아주었지만 며칠 후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몰려와 칼림의 퇴학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칼림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며 반 전체에 나쁜 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육의 문은 거의 모두 닫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림의 부모가 신들을 화나게 할 어떤 금기를 어겨 벌을 받았다고 말하며 칼림은 그 가족에게 내려진 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유년 시절 내내 학교에 다니거나 놀지 못한 채 칼림은 집 마당에서만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나올 때마다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칼림의 집에 돌을 던지며 악마를 몰아내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절대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 하리마 베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차별적인 시선으로부터 칼림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울 때마다 품에 안아주었고 무거운 손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아들이 일어나 연습할 때마다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점점 더 잔혹해지는 현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조차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악마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물건도 빌려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칼림의 가족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마을 전체로부터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처럼 배척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칼림의 손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의 손은 더 무겁고 움직이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몸이 어디까지 변형될지, 그의 두 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칼림이 자라면서 스스로 옷을 입거나 식사를 하거나 목욕하는 등의 일상적인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칼림의 부모는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하며 한 달에 고작 15파운드 정도를 벌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도 매우 낮은 생계 수준보다도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의 식사와 생계,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보살핌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칼림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칼림의 부모는 거의 의료적 도움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고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서서히 잊혀질 듯했지만 오히려 그 기이함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칼림의 사진이 갑작스럽게 전국 방송에 등장한 것입니다. 칼림이 막 18세가 되었을 때 현관에 쪼그려 앉아 거대한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는 그의 사진 한 장이 인도 SNS에서 갑자기 퍼졌습니다. 누가 사진을 올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단 하룻밤 만에 그 이미지는 수많은 뉴스 사이트, 온라인 포럼, TV 프로그램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심지어 의심을 품었습니다. 저 손은 진짜일까?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모하마드 칼림은 곧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를 소름 끼치게 만든 수치들. 왼손은 33cm가 넘고 오른손은 8kg에 가까워 신생아의 체중과 비슷했습니다. 즉시 언론은 자르칸드 주에 있는 그의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촬영 장비를 실은 트럭들, 해외 기자들, 카메라 렌즈와 조명들이 칼림의 작은 집을 향했습니다. 한 번도 마을 밖을 나가본 적 없던 소녀는 이제 전국, 아니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연민을 느꼈지만 병적인 흥미를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칼림의 사진에 조롱 섞인 자막을 붙여 공유하거나 그를 공포영화 속 기형 캐릭터와 합성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차별받던 아이는 이제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화제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은 단지 압박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심 덕분에 수도 뉴델리의 의사팀이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림을 대형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통해 그의 손이 왜 이렇게 통제 불가능하게 자라났는지 원인을 밝히려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칼림은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며 붐비는 수도에 도착했고 그곳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의학적 관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모두는 미약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번이야말로 손을 구하고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2014년 말 모하마드 가족은 수술 손 분야의 선구자이자 미세 수술 전문으로 유명한 라자 사바파시 박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바파시 박사는 칼림의 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칼림이 뉴델리의 대형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엑스레이 촬영, MRI, 혈관 초음파, 운동신경평가 등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그의 손에 나타난 이상한 기형의 원인이 매크로닥틸리라는 매우 희귀한 질병임을 밝혀냈습니다. 매크로닥틸리는 선천성 이상증의 일종으로 하나 이상의 손가락이나 손, 사지 일부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질환입니다. 이 병의 주요 원인은 지방, 신경, 혈관 같은 연조직과 특히 뼈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데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부위는 비정상적으로 크고 무거워집니다. 주목할 점은 매크로닥틸리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며 보고된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어린 시절 내내 계속 진행되어 심각한 기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손의 크기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진행되며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손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신경과 뼈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심지어 운동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의사들은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접한 사례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복잡한 경우 중 하나라고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의학적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칼림의 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극도로 복잡한 수술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년에게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자 사바파시 박사와 그의 의료진은 칼림의 손과 손가락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어떤 신경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했으며 그 결과 소년이 그 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치료 방법은 비용이 매우 높아서 시골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칼림의 가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큰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칼림은 치료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손과 함께 평생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칼림의 매우 희귀한 질환이 확인되자마자 인도에서 손 수술 분야의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인 코임바토르시의 강가병원이 치료를 수락했습니다. 의료진의 수장은 수천 건의 성공적인 수술 사례를 보유한 손 재건 수술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라자 사바파시 박사였습니다. 칼림의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병원은 여러 단계로 구성된 수술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 계획은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고 손의 크기를 줄이며 뼈와 연조직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수술 절차는 매우 섬세하고 정밀함이 요구되었으며 기술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손의 기능 상실이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칼림의 가족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자선재단과 의료기금 조성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무상수술 혹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치료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의료진은 칼림을 위해 최상의 치료 환경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 직후 칼림은 첫 번째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수술은 약 4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오른손에서 가장 무겁고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동시에 주요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여 손의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전체 수술 과정은 손수술 전문가, 마취과 의사, 전문 의료 지원팀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되었으며 수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 장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외면을 견뎌온 칼림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이어졌으며 의사들은 이미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대한 팔뚝과 손의 일부분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문가들은 칼림의 손과 손가락이 어린 시절 내내 통제 불가능하게 성장했던 원인인 성장판을 조정하고 축소하기 위한 추가 수술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칼림은 엄격한 물리치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새롭게 형성된 손가락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으며 유연성을 기르고 지구력과 감각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통해 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기술들을 익혀야 했습니다. 회복은 시간과 엄격한 훈련을 필요로 했지만 의사들은 칼림의 회복 경과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왼손에 대한 추가 개입 가능성을 두고 사바파시 박사와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의학의 진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칼림의 고향 마을에 수백 년간 뿌리내린 낡은 인식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르칸드 주의 가난한 마을에서 칼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은 여전히 민간 전설과 전통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림이 신의 저주를 받은 아이이며 수술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부 친척들 또한 의심을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칼림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부모인 샤밈과 하리마는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심리적 압박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편견에 굴복하는 대신 과학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샤밈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칼림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점점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술의 첫 성공 이후 지역사회의 반응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한 마을 촌장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칼림이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미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명을 절대적으로 믿던 사람의 이 말은 실제 결과를 통해 공동체의 믿음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과거에 칼림의 비정상적으로 큰손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입학을 거부했던 지역 학교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학교 교장 모하마드 사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안전상의 이유로 칼림의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잘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학생들이 칼림을 괴롭히지 않도록 훈련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과거에 악마의 자식이라 불렸던 칼림은 이제 마침내 자신이 한때 꿈꾸었으나 들어갈 수 없었던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여정은 단순한 희귀의학 사례를 넘어 지식과 용기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믿음이 운명과 수백 년간 이어진 사회적 편견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현재 칼림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옷을 입고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고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심지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세 손은 수술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만 이제는 충분히 유연해져 그가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림의 가족은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미신보다는 의학을 더 신뢰하는 더가르시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칼림은 점차 어두웠던 과거를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 어린 시절 오직 그림만이 자신의 거대한 손을 잊게 해준 유일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칼림의 이야기는 이제 인도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 BBC, 알자지라 등과 같은 국제 방송사들이 그의 수술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직접 찾아와 촬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칼림은 단순한 회복 환자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과학은 육체를 치유할 수 있고 사랑과 결단은 편견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칼림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의 다른 흥미로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